일이 잘 풀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모든 걸 내 손으로 붙잡아 두려 합니다. 일정도 결과도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적어도 불안한 마음은 들지 않거든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려는 애씀이 사실은 우리가 찾던 안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온은 정반대 방향에 있다고요. 손에 힘을 풀고 삶을 믿어보는 쪽에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KT 모턴이 쓴 나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입니다. 원제는 Why do I keep doing this? 나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라는 뜻이래요. 완벽하게 해내려다 지쳐버린 사람, 쉽게 사과하고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감정을 일이나 운동으로 덮어버리는 사람, 실망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믿는 사람. 이 모든 모습의 뿌리에는 하나의 충동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혹독하게 몰아세우는 감독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 이 책이 끝에서 도착하는 자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겁니다. 삶은 내 편이다. 그 자리에 어떻게 가닿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통제하려고 드는 걸까요? 일정이나 결과나 관계나 심지어 내 감정마저도 말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늘 더 잘하려고 애쓰고 모든 걸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사람. 저자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책의 첫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통제하려는 충동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는데 그 뿌리가 대개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에서 비롯됐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 중 누군가가 중독 문제를 안고 있던 집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아이에게 세상은 온통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어른들은 믿음직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든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내가 빈틈없이 챙기면 어쩌면 모든 게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믿으면서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자가 짚는 핵심은 조금 더 보편적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질 거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저자가 짚어주는 통찰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부르는 그 통제 습관들이 사실은 한때 우리를 지켜주던 생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굴어서 비난을 피했고 남을 먼저 챙겨서 버려지지 않았고 감정을 눌러서 더 큰 혼란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함이 아니라 어렸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명해낸 나름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뭐죠?
문제는 시간이 흘렀다는 데 있습니다. 위급했던 상황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익혔던 방식은 몸에 그대로 남아버린 거죠. 통제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한 가지를 학습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라고 하는 세장 안에 가두게 된다고요. 바깥에서 보면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서 천천히 풀어낼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통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빌려서 이렇게 내내 고백해요. 통제는 안정감과 연결감,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결과를 미리 예측해두면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그게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통제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너지와 관심을 요구하면서도 약속했던 평온이나 확신은 끝내 돌려주지 않은 채 앗아가기만 한다고요. 모든 결과를 관리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정작 불안은 더 커지고 자신과 관계에 대한 확신은 희미해지고 이전보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움켜쥐는 행위가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는 게 저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안정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가 가다은 답은 통제의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믿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토대를 쌓는 것. 스스로의 안녕을 가장 앞에다 두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간섭하려는 욕구를 줄이고 진짜 유대감을 주는 관계에 정성을 쏟는 것. 이러한 안정감의 원천은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 자체로 깊고 지속적인 평온을 선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여정은 나를 고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믿어가는 시간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소나기의 힘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에 가닿게 됩니다. 모든 걸 움켜쥐지 않아도 삶은 결국 내 편이라는 확신이요. 지금부터 그 세 장의 모양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완벽주의, 사랑받을 자격을 얻으려는 분투. 가장 먼저 들여다볼 세 장은 완벽주의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통제의 가장 눈에 띄는 형태라고 말했어요. 가장 흔하고 가장 알아보기 쉬운 모양이라는 거죠. 완벽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모두 어렴풋이는 압니다. 성적에 집착한 나머지 A-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듯 좌절하는 사람. 상사에게 보낼 이메일 한 통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고치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은 통제 욕구가 겉으로 얼마나 또렷하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 그게 정말 나쁜 걸까? 어떤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완벽을 향한 욕구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그 완벽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좀 변덕스러운 개념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완벽인지 그 기준선은 늘 모호합니다. 도달했다 싶으면 어느새 더 높은 것에 가 있고요. 그러니 완벽을 쫓는 사람은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리는 셈인 거죠.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대목이 좀 인상적인데요.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늘 분투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에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애썼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고요. 이 문장에 완벽주의의 핵심이 담겨 있죠. 완벽주의자에게는 노력이란 단순히 일을 잘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멈추는 순간이 곧 사랑을 잃을 위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쉬는 곳조차 불안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가혹한 거래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이유로 받는 사랑. 완벽주의자는 그것을 한 번도 온전히 믿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사랑이 따라온다고 배웠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성취를 사랑의 증거로 삼고 성취가 멈추면 사랑도 멈출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완벽주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종종 미루기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의외죠? 완벽주의자라면 무엇이든 빨리 끝내려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대요.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 하거든요. 어설프게 해서 부족한 결과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랍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와 미루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고요. 둘 다 두려움에서 나온 거랍니다. 부족한 나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자가 권하는 첫걸음은 이렇습니다. 완벽을 목표에서 끌어내리자는 것. 완벽함 대신 충분히 좋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삼는 것이죠. 보고서를 10번씩 고치는 대신 한 2번 정도만 고치고 보내는 것. A-를 받고도 아휴 됐어 이 말하면 하고 넘어가 보는 것. 처음에는 불편하겠지요. 손에서 놓는 게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한번 견뎌내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직접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어쩌면 이게 완벽주의라는 세상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지우는 마음. 두 번째 세상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완벽주의가 나를 향한 채찍을 휘두르는 모양이었다면 이번 것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어 사라지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의 결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타인을 먼저 챙기는 습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습관. 먼저 타인 우선 성향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먼저 사과를 한다는군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요.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 보면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다정함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통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밑바닥에 종종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주면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챙기는 행동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문제는 이 방식이 나를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늘 남의 필요를 먼저 살피느라 정작 나의 필요는 뒤로 밀려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조차 점점 흐릿해지고요. 그렇게 남을 위한 존재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희미해지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결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기 축소예요. 저자는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물건이나 몸 같은 것들, 물리적인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공간은 그보다 좀 넓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인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자리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기 욕구를 드러내는 것,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그리고 즐거울 기회를 허락하는 것. 이 모두가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감정이 과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줄여버리는 거랍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한계선, 그러니까 건강한 경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어디까지 차지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차라리 최대한 작아지는 쪽을 택하자는 거죠. 작아지면 적어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소리는 점차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욕구는 늘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고, 결국 나는 내 삶에서조차 손님처럼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폐해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대신 나 자신에게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자는 거예요. 뭐, 너무 거창할 건 없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물을 때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의견을 말해보는 것. 내 잘못 아닌 일에 사과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서 이게 진짜 내가 사과할 일인지 살펴보는 거. 작은 자리 하나를 차지해보고 그래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내가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점이에요. 늘 작아지기만 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거든요. 상대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내 자리에 제대로 설 때, 비로소 상대와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워가며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나로서 함께하는 관계 말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어긋난 방식들. 세 번째 세 장은 감정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려 드는지를 저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과잉 공감, 감정 마비, 그리고 분노라는 명분에 기대는 습관. 셋 다 결국 감정이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두려워서 생겨난 방식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 공감입니다. 공감 원래 좋은 거잖아요. 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맥박 같은 거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고, 고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능력이 지나치면 짐이 됩니다. 남의 고통을 너무 깊이 빨아들여서 마치 내 고통처럼 앓는 거죠. 친구가 힘들어하면 그날 내 하루가 다 가라앉고, 뉴스 속에 누군가의 비극에 며칠씩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자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감정을 전부 똑같이 느끼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게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감정은 온전히 나의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서 옮아온 건가? 내가 이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나? 이렇게 물으며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에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소 단호하게 들릴 수 있는 한 문장을 건네요. 나의 행복을 제외한 그 누구의 행복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남의 짐을 다 짊어지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감정 마비예요. 과잉 공감이 감정을 너무 많이 끌어안는 거라면, 이쪽은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는 쪽입니다. 마주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감정이 떠올랐을 때 일이나 운동 같은 데에 몰입해서 그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마음속 불편함을 느낄 틈이 없으니까요. 저자가 감정을 두고 한 비유가 마음에 남습니다.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트렁크에 가둬서도 안 된다고요.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운전하게 둬서도 안 되지만 없는 척 트렁크에 처박아 두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가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통로로 새어나올 뿐이지요. 이유 모를 피로감으로, 갑작스러운 짜증으로, 혹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머물 자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다고요.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잠시 그 옆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것. 슬프면 슬픈 채로,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그 감정을 그냥 느껴보는 것. 그게 감정마비라는 세 장을 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고백으로 이 대목을 열었어요. 어떤 행동들은 반드시 분노라는 명분이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화가 난 상태가 아니면 선을 긋거나 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스스로 허락되지 않는 기분이었다고요. 가만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안 돼요 라고 말하거나 경계를 긋는 일이 죄책감을 불러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쌓여서 더는 못 참을 지경이 되어야 그제야 폭발하듯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분노가 일종의 허가증이 되는 셈이죠. 이만큼 화가 났으니까 이 정도 말해도 돼.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기 주장이 늘 폭발의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꾹꾹 참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니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해지지도 않고 관계만 상하기 십상이거든요. 저자가 권하는 건 분노가 쌓이기 전에 평온한 상태에서도 내 입장을 말하는 연습이에요. 화내지 않고도 그건 저한테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주장에 분노라는 명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게 두려워서 만들어진 우회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끼거나 아예 안 느끼거나 특정한 감정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이거나 그죠? 결국 감정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이 세 개의 세상을 동시에 여는 열쇠인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가 안전하다는 착각. 마지막 세 장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미리 밀어내는 습관, 그리고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나치게 검열하는 습관. 얼핏 반대처럼 보이는데 둘 다 같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먼저 사람을 밀어내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흥미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보거 전술이라고 했어요. 보거가 위협을 느끼면 몸을 잔뜩 부풀려서 가시를 세우듯이 어떤 사람들은 가까워질만 하면 먼저 거리를 둡니다. 상대에게 실망하느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거죠. 남에게 의지했다가 버림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혼자 해내는 게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건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거래요. 저자는 자기 보호가 우리 몸에 깊이 각인된 원초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면 즉각 도망치거나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작동하는 본능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본능이 물질적인 위협이 아닌 정서적인 친밀함 앞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리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저자가 이 대목에서 들려주는 자기 성찰이 좀 가슴 아팠습니다. 정작 사람들을 밀어낸 건 자신이었음에도 자신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서는 아무도 곁에 없다고 외로워한 셈이지요. 보고 전술의 가장 쓸쓸한 결말이 바로 이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은 벽이 결국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 두 번째는 정반대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적응과 소외에 관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무리에서 배제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검열합니다. 이 말을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깎아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 정반대 같지만 뿌리는 똑같대요. 둘 다 거절과 상처가 두려운 겁니다. 한쪽은 먼저 밀어내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맞춰서 피합니다.
방향만 다를 뿐 관계를 통제해서 상처를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세 장인 거죠.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핵심을 짚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진짜 내 모습을 자꾸 밀어두면 나중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조차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된다고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입장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소속과 집단을 얻는 대신 나를 잃는 거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가 권하는 건 작은 실험이었는데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통제하려는 마음을 딱 사흘만 내려보는 겁니다. 검열하던 말을 그냥 해버리고 맞추던 행동을 한 번쯤 멈춰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대개는 발견하게 된다는군요. 내가 진짜 모습을 조금 보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내밀한 자아를 나누는 그 용기 있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개의 세 장을 함께 들여다봤지요. 자, 처음에는 나를 채찍질하는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얻으려 끝없이 분투하던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는 나를 지워가는 세 장이 있었어요. 남을 먼저 챙기고 내 자리를 줄여가던 습관이었죠. 이어서 감정을 다루는 세 가지 어긋난 방식을 봤습니다. 남의 고통을 다 짊어지려는 과잉 공감, 또는 감정을 모두 덮어버리는 마비, 또는 분노라는 명분에 기대는 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세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밀어내거나 끝없이 맞추거나 둘 다 상처를 피하려던 통제였죠. 이름은 다 달랐는데 그 뿌리가 하나였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부 뭐 하려던 마음이었죠? 통제하려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이 모든 세 장을 지어온 겁니다. 저자가 이 책의 끝에서 건네는 이야기는 내려놓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을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정의했어요. 저자에게도 내려놓기라는 것이 오랫동안 포기와 다름없는 말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했대요. 과정을 믿어라, 내려놓고 순리에 맡겨라 같은 조언들이 답답할 만큼 수동적으로 들렸다고요. 마치 내 삶에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향력마저 포기하라는 요구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놓으라니요. 그런데 저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세상 일은 결코 내 노력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 미련은 결국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둘 뿐이었다고. 진정한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와 앞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평온함을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 도착한 자리는 바로 중요합니다. 삶은 내 편이다 라는 깨달음이었대요.
이 부분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자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요. 20대 시절의 저자는 타인의 인정에 처절할 정도로 매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변의 인정이 곧 내 가치를 증명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답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믿는 대신, 자신을 믿는 대신 타인에게 너무 많은 주도권을 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자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망설임의 순간마다 자신의 직감을 믿었을 때 예외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저자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깨달은 겁니다. 네, 물론 저자도 압니다.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삶이 늘 잘 풀리지만은 않았다면 나 자신을 믿는 일이 마치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자기 신뢰를 거창하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뢰란 모든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모호하더라도 나를 이끄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나에게 좋지 않아 하고 뭔가 명치서부터 답답해지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한결 가벼워진 기분을 인지하는 것, 이렇게 작은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직관은 점차 강해지고 믿음직해진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나를 신뢰하면 미지의 영역이 더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이미 단단한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토록 모든 걸 움켜쥐고 싶었던 건 삶이 나를 배신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거죠. 삶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어떻게 얘기했죠? 정반대였죠. 손을 놓아도 괜찮다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결국 길은 찾아낼 수 있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헤쳐나가지 못한 일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느냐는 겁니다. 삶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결국 내 편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에 힘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은 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에게 조금은 다정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해도 이미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힘을 풀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실 하나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삶은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는 것을요. I left your coat on the chair. Still smells like rain and dust. 3 steps, then I turned around like turning hurts more than trust. Your glass is still half full. Mine's empty on the lace. I count the floorboards, 1, 2, 3. Every little crack leads back to me.
Empty dance floor. Empty dance floor. Hold me one more, then let me fall. Empty dance floor. Empty dance floor. I was your song, now I'm the wall. The clock keeps nodding slow, like it knows your name. I fold my hands too tight to hide the shaking vein. Your ring still marks the wood, a pale and lonely trace. I count the floorboards, 1, 2, 3. Every little crack leads back to me. Empty dance floor. Empty dance floor. Hold me one more, then let me fall. Empty dance floor. Empty dance floor. I was your song, now I'm the wall. If I stand very still, maybe you come near. Maybe the room forgets what it lost right here. But the dark keeps score and calls your ghost by name. Empty dance